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셋째 날인 오늘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정부와 후보자 간의 인식차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을 대로 하는 거.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5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임기 내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제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 전작권 문제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국방 전략 중에 하나고 또 최근에는 관세 협상과 연결된 현안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겁니다. 이게 어떤 정부 내에서 이 방향성에 대한 입장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건지 이런 엇박자가 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장관 후보자잖아요. 예. 근데 합참이 아마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전작권 그 환수 문제를 우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랬으면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임기 내 목표인지 아니면 추진의 의지를 표현한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작권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예. 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5년 내에 이것을 전작권을 환수해 오든 아니면 5년 내에 환수하지 못하든 현재 당면과제로 관세 협상 관련해서 패키지로 이걸 논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전작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유리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모든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후보자뿐만 아니고 대통령실도 좀 약간 혼란스럽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다소 좀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안규백 후보자가 5년 이내에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성 입장이 나오니까 안규백 후보자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고 기한을 딱 정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안규백 후보자가 일단 본인의 추진 의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과의 엇박자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작권 전환 문제, 이 문제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얘기고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2006년에부터 얘기가 나와서 2012년을 목표로 했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전작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계속해서 추진 과제이고 논의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부에서도 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제 한미가 이 전작권에 대해서 어떤 이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 속에서 이양을 하겠다, 이전하겠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엇박자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발하면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고 또 지금은 장관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보다 이 정부의 전작권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군복무 기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 후보자가 과거 군복무 시절에 제대 시점이 8개월 늦어진 걸 두고 야당에서는 탈영 등의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안 후보자가 행정착오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럼 저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병적 기록부를 끝까지 제출을 하진 않았어요. 이게 병적 증명서와는 다른 좀 병적 기록부, 그러니까 군 복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 그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결국 제출 안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학교로 보면 이제 생활기록부 비슷한 거 안 예.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적 그 기록에 대해서는 본인은 인정을 합니다. 83년도 11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85년도 8월에 제대를 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85년도 1월경, 왜냐하면 14개월 정도, 방위병은 14개월 근무기 때문에. 예. 근데 8월 7개월 정도 늦게 하잖아요. 14개월에서 7개월이면 거의 뭐 50%가 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객관적 징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예. 이게 왜 문제냐면 실제 이분이 85년도 1월 달에 그 대학에 복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군대에 있는 기간하고 한 7개월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같이 중복적으로 다닌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혹시 군복무 중에 군복무 가산되지 않는 복무에 가산되지 않는 영창이나 근무지 이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병적 기록지 아까 말씀드린 뭐 생활 기록비 생기부 같은 걸 내달라 그랬더니 예. 본인이 동의 안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분명히 객관적 자료로 83년 11월부터 85년 7월 8월까지 군복무했다 22개월 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왜 7개월 더 했냐에 대해서 착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착오라는 근거를 내셔야 되잖아요. 예. 근거를 내주겠다라고 해도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안 후보자 말대로 당시 어떤 시대적인 상황상 행정착오일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단순한 기록만 나와 있는 병적 증명서가 아니라 병적 기록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을 좀 내달라라고 야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병적 기록부에는 질병 등 개인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안 후보자가 8개월을 근무를 적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14개월을 근무해야 되는데 8개월을 더해서 22개월을 근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 삼을 일인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당시 85년도 1월 달에 대학에 복학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소집 해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학에 복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이 대학에 복학한 기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증명서를 받아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85년도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수기로 기록되고 행정적 착오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 또한 감안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단기 사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단기 사병 오해가 가능한 일인 게 단기 사병의 경우는 내무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대학의 그 재직 기간, 재학 기간하고 방위병 복무 기간하고 겹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기 싫으면 병적 기록표에 나와 있는 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명을 객관적으로 해주셔야죠. 근데 안 하시잖아요. 말만 하고 그럼 말에 부합하는 증거를 당신이 동의하면 받아오겠다고 해도 동의 안 하시잖아요. 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겹치기 근무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여러 법인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는데 실질적인 근로의 정황이 없어요. 전직 국회의원이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동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질 동향이다 이거는. 직장인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그래 볼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처신에 좀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안 그래 저 기사에 봤습니다. 기사에 봤을 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권 후보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 이런 의혹인데 지금 야당에선 갑질 동향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배고파도 풀을 안 뜯어 먹는다고 하는데 풀 뿌리까지 뜯어 먹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권 후보자는 적법한 대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저거는 인식이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150만 원 정도 받았다. 이거 너무 되게 그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거 뭐가 문제? 금액적인 기준으로 문제 삼는 그 기준을 삼는 것은 일단 문제라고 보고. 예. 또는 2018년도에 저분이 이제 지방선거 나왔다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자금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준 업체 있잖아요. 예. 준 업체는 비용을 과대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상으로 보면 저건 탈세에 같이 연관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원래 비용으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무를 덜 했는데 또는 안 했는데 근무했다고 해서 그 비용 처리하게 되면 세무상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가공한 저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이게 국민적 시각이 안 맞고 그 금액적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저 부분도 또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오을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논란뿐만이 아니라 전문성 논란도 좀 불거졌습니다. 역대 보훈 수장 중에 33명 중에 어떤 보훈 관련 경력이나 군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이 지금 권 후보자가 처음이라고 하고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권 후보자가 해명을 내놨는데 자기가 어떤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분들 많이 만났었고 또 택시기사분들 중에서도 독립유공자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서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꼭 어떤 뭐 군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훈단체 출신들이어야만 한다라는 또 그런 또 규정을 짓기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권오을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된다라는 것, 보수 정당 출신이 간다라는 것을 배신자 같은 프레임으로 낙인 찍고 지금 뭐 갑질 동량이다 또는 뭐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오을 후보자를 임명한 배경을 놓고 보면 결국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임명한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하면은 이 통합적인 인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 통합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 그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거 이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셨고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 특히 한 부처를 운영할 만한 능력은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반박을 드리면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잖아요. 첫 번째 정통성이 있든가 유공자 관련된 분이든가 아니면 유공자 관련된 또는 보훈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직역에 종사했다든가 아니면요 의지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저분은 보면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뭐 보훈의 캐치프레이즈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뭐 모두의 보훈 이런 것도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예. 그간에 6월 23일 날 지명이 되신 이후에 공부를 좀 하셨어야죠. 그리고 업무복을 강하게 받으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면 보훈부를 어떻게 맡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사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된다면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라. 그래야지만 그게 예의다 국민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성, 전문성,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의지까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은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강 후보자에 대한 엄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에선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름 소상하게 설명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에게 소명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좀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공직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 여왕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까? 강행할 수 있습니까?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된 의혹입니다. 임금 체불 의혹인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 측이 해명은 내놨어요. 이게 배우자에 대한 거고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된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 진정서를 넣은 그쪽에서 좀 과한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온전히 추측인데 예. 여기 2020년 11월이면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후에요. 선거의 공소시효가 6개월까지잖아요. 공직선거법 예. 공소시효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전했다 그러잖아요. 배우자와 계약을 하고 가사를 도왔다. 가사 운전을 도왔다. 집에. 이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운전을 도왔다면 그럼 이거는 선거 운동원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돼요. 이건 무급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약정을 했다 그러면 얼마 주기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원 사무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도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안일을 주로 도왔지 본인 수행을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럼 물어보면 금방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그 모 씨가
강선우 의원의 현장에 같이 운전하면서 수행했는지 그 보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강 후보자 측의 입장이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시에 이 배우자 남편의 어떤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 보조를 위해서 뭐 가사운전을 대리로 맡겼던 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요 다만.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어떤 갑질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사과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진솔하게 설명이 좀 되었고 그리고 이 그 과정 속에서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이 또 새롭게 불거지는 이런 과정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깔끔하게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행사하실 건가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짐이 그 대통령에게 이제 온전히 돌아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전교조에서까지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이진숙 후보자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마 임명권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진영에서 또 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바라거나 하는 의사 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낙마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국민적 눈높이 등을 감안한다면 예. 임명권자께서 아무리 강성지지층의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한다 하더라도 저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진숙 후보자는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저 부분은 이제 논문 검증단이라는 학계 관계자분들이 이미 쐐기를 박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면 몰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해명들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해명이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일단 그 오늘 해명을 지켜봐야 되겠죠. 예. 본인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논문 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그것도 한두 편이 아니라 10편 이상의 논문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런 기준을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하게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논문 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이 불법 조기 유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교조에서까지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납득될 만한 그리고 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 이런 것까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힘든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흘째 인사청문회 오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이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전한길 씨를 불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국의 결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닌가. 국힘이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이야기 외면하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께서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반성하고 또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 마련해 준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란 몰이 그거 민주당 주장인데 거기에 왜 끌려가십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전한길 씨를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 행사에 구주류 의원들도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전한길 씨를 국회로 부른 이유 뭐라고 보세요? 당대표 선거 시즌이 된 예.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당대표 선거와 직관적 연결된 국내심 일부 의원들이 저는 행사를 하는 것은 각자 뭐 본인들이 하고 정치적인 이득도 얻고 정치적인 책임도 지는 겁니다. 근데 저 부분을 당과 직접적인 당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시키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도 해당 행위라고 봐요.
예컨대 뭐 윤상현 의원이나 장동원 의원이나 본인이 뜻하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동시에 정치적인 어떤 공격에 대한 감수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지도부가 참석할 때는 어떤 메시지가 된다는 부분도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 제기하는 방식도 저 몇 분이 갔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아직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을 위한 움직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그다음에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격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론화하고, 저는 이런 부분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당대표 국면이 되니까 또 싸운다. 이런 시각으로 당원들이 등을 돌리지 않도록 양측 다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전체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어게인,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정신에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밖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장동영 의원이 토론회 개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환기 씨 같은 분이 오셔서 뭐 축사든 뭐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전환기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두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어게인, 또 그 부정선거 음모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성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전환기 씨의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으로 맞느냐라고 일가를 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을 혁신위가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위가 국민의힘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렵다.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하루살이와 같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께 눈속임하려고 하루하루 혁신위라는 것들을 띄우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이러한 것들이 당이 결과적으로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1차적으로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환길 씨를 국회로 이틀 연속 불러들인 게 다수 중도층 민심과는 다소 이반된 행위다, 이런 취지의 비판인 것 같아요. 국민 눈속임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내홍이 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정당이 사실은 저런 시각도 맞을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집중하는, 본인이 대변하고 싶은 세력에 대해서 본인은 지속적으로 소구하는 거고요. 또 윤상현 의원이 본인을 또 대변하고 싶은 세력이 있나 보죠.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에 또 지속적으로 소구하는 거고. 만약에 이분들 서로 간에 합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결판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 간에 설득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공감대를 위한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님들도 평론가적 관점에서만 당을 봐요. 그리고 당에 대해서 도움되는 행동을 좀 하고 세력을 이끌어 모으고 설득하고 아니면 나가든가 이런 식의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판만 하고 또는 뭐 옹호하고 이런 식의 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쌓이다 보니까 당이 이 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만나서 설득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해서 내 의견이 맞는지 당신의 의견이 맞는지 좀 서로 겨뤄보고 이런 식의 살을 맞대는 이런 당의 활동도 제가 권고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